화려한 마철로 아래 우리 경제의 혈관 속에는 서서히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조용한 불황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시장,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빚이 또아리를 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 기업 부채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을 추적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를 폭풍우처럼 찾아오는 급격한 파국으로 생각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 앞에 긴 줄이 들어서는 1997년의 그 기업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서서히 아주 조용히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좀비 기업의 증식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의 기업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오직 연명하기 위한 또 다른 빚일 뿐이죠. 이자가 이익을 삼키고 투자가 고용을 삼키는 악순환. 이제 성장은 멈췄습니다. 부채의 이자 비용은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유일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금리는 단순히 돈의 값이 아닙니다. 한나라 경제의 체온이자 기업이 숨쉴 수 있는 산소 농도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저금리라는 마취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취제가 풀리는 순간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무엇일까요? 환율이 춤을 추고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 경제는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무실 책상 앞에서 고뇌하는 경영자들, 그 기업의 운명과 생계를 연결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회사는, 그리고 당신의 자산은 이자가 이익을 삼키는 이 거대한 블랙홀로부터 안전합니까?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한 불황, 그 끔찍한 연쇄 반응의 시작점을 찾아서 말입니다. 위기는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징조를 외면하고 싶어 할 뿐이죠.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경제 지표들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기업들의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은 유지되거나 혹은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물건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원자재 값과 인건비를 대기도 바쁜데 여기에 급등한 이자 비용까지 더해지니 기업의 금고는 늘 바닥을 드러냅니다. 많은 기업이 이 현금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빚을 내는 것이었죠. 금융권에서는 이를 부채의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행위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땐 효율적인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자 이제 롤오버는 생존의 도구가 아닙니다. 늪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이 현상을 이자 보상 배율의 역습이라 부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 기업이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사 중 상당수가 이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신성장 동력에 투자해야 할 소중한 자본이 과거에 쓴 빚의 이자를 메우는데 고스란히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이제 자금을 빌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는 곧바로 생산성 저하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부채는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당겨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현재의 이자를 감당하는 데 모두 쓰이고 있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경고등은 이미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경고등을 보고도 멈추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관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이 빚은 과연 정당한 성장의 발판인가? 아니면 스스로 쳐놓은 멸망의 덫인가? 위기의 징조는 보초에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 부채가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 바로 금융 네트워크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는 것,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미노가 어떤 경로로 우리 경제를 흔드는지 그 충격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은 은행과 금융기관입니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이는 건실한 기업들마저 자금줄이 막히는 신용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돌아야 할 경제의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동성 함정이 가세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오직 현금을 확보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설비 투자가 줄어드니 기술 혁신은 정체되고, 이는 다시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집니다. 기업의 부채가 곧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우리 경제, 이 구조적 연결고리를 고려하면 이 과정은 곧바로 일반 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환율의 변동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기업 부채 중 상당수는 외화 대출이나 해외 채권 형태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똑같은 빚이라도 기업이 갚아야 할 원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부채 부담 가중, 이 이중고가 기업을 옥죄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작동합니다.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폭등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매우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감정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업이 이자를 낼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그 기업이 보유했던 자산은 시장의 헐값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산 가치의 폭락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며 다시 대출 상환 압박이라는 폭풍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임계점입니다.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채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연쇄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톱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도미노의 흐름을 끊어내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그 운율은 닮아 있습니다. 국가부도 혹은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 언제나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누적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차입경영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덩치를 키우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 믿었고, 그 미천은 모두 외부의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이라는 예기치 못한 파도가 밀려들자 높은 부채 비율은 기업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아니라 기업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닷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정부와 기업이 빚으로 화려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국가 신용도가 무너지자 환율은 폭등했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국민들은 은행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거리에 나섰고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해외 자금을 끌어들여 국가와 기업을 키웠지만 성장이 멈추고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외세의 경제 주권을 내주거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우리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첫째, 부채가 경제 규모를 상회할 때 위기의 방어력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둘째,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일수록 외부 충격에 따른 부채 상환 압박은 훨씬 치명적입니다. 셋째, 기업이 수익성을 잃고 오직 이자 상환만을 위해 존재할 때 그 경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욱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변수가 닥쳤을 때 과도한 부채와 생산 기반의 붕괴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수가 줄어든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며 사회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부채를 구조조정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낙관론이라는 유혹에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걷고 있는 이 길, 과연 과거의 그들과 다른 길일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비극을 답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격이 무너질 때 무엇으로 그 폐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는 성공 방정식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은 이제 고부채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짊어진 부채의 규모, 이미 GDP를 위협할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채 양극화입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현금으로 위기를 방어할 여력이 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대출 만기 연장에 목을 매는 연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생산물은 한국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그 파장은 수출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엔진 자체를 꺼뜨릴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산성 없는 빚의 비중입니다. 과거에는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돈을 빌렸다면 지금은 원자재 값을 메우거나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냅니다. 투자가 없는 빚은 성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가져와 탕진하는 소모성 비용일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조용한 불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계 수치상의 성장은 이어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혁신이라는 활력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겹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내수 시장의 위축을 부르고 이는 곧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부채 규모는 그대로인 상황.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는 다시 고용 시장의 한파로 이어져 가계 소비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업 부채가 가계 경제를 직접 파격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내부로부터의 붕괴라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번영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현재의 부채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자가 이익을 삼키고 성장의 엔진을 멈춰 세우는 이 과정,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을 지탱해온 기업들이 좀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적 성취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금 필사적인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키를 쥔 중앙은행, 매달 금리 결정 회의마다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과 실업대란이 두렵고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다시 치솟고 환율이 요동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적 딜레마입니다. 과거라면 유동성을 공급해 문제를 덮어둘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부채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쓴 약본입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진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휘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질서 있는 정리를 꿈꿉니다. 부실한 기업은 도태시키되 시스템 전체의 무너짐은 막는 것.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기업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누군가는 살려야 하고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이 잔인한 선택.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업 살리기를 외치지만 그건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이미 생산성을 잃은 기업에 쏟아붓는 세금은 우리 경제의 미래 혁신 역량을 갉아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도구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제어할 수 없는 시대. 이제는 재정정책과 구조적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안전해 보이는 현상 유지가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채라는 골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붕대로만 감아도는 정책은 결국 폐혈증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수용하고 건강한 기업 중심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대수술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폭풍을 방관하며 현재의 안락함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경제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거대한 경제의 흐름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기업이 도산하는 것도 거대한 거시경제의 움직임이라 무력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준비 없는 개인입니다. 조용한 불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생존 전략, 바로 현금 흐름의 파악입니다. 기업들이 부채에 허덕이는 것처럼 개인들도 빚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대출이자가 소득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고정 지출이 부채 상환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 변동금리 대출은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가능하면 부채의 규모를 줄이고 이자 상환 부담을 고정화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둘째는 자산의 다변화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숨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핵심은 위험의 분산입니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만 연동된 자산은 위험합니다. 환율이 요동칠 때 나의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즉 외화 자산이나 글로벌 시장에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셋째는 본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것은 기업의 부실한 부서입니다. 회사가 빚을 갚느라 혁신을 멈출 때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빚이 이익을 삼키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방어 자산은 결국 당신의 지식과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환율, 금리, CDS 프리미엄, 기업 부채 비율, 이런 지표들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지표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당신이 일하는 회사의 경영 상태와 당신이 지불해야 할 대출이자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경제를 읽는 능력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불황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시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조용한 불황은 예고된 파도입니다. 그 파도 아래로 자명할 준비를 마친 사람만이 위기가 지나간 뒤 다시 찾아올 평온한 수면 위로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가 이익을 삼키는 시대,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변곡점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채라는 족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그 족쇄를 풀어낸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탄탄한 기초 위에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한 불황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업의 부채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며 개인의 삶을 흔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위기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기는 늘 파괴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기회를 잉태하는 법입니다. 거품이 걷히고 빚의 무게가 줄어든 자리에는 비로소 내실 있는 기업들이 설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혁신을 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빚을 갚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빚에 잠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절반의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의지가 모여 만드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켜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빚으로 쌓은 화려한 성입니까? 아니면 무너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당신의 역량과 탄탄한 삶의 기반입니까? 폭풍은 이미 지나가고 있을지도 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끝내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진짜 경제학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경제가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